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개원과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시행하고 있는 가스트로 파넬이라는 소화기 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암, 헬리코박터 감염을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점 서두에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쉬운 언어로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내시경을 시행을 함으로써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위염이냐 위암이냐 이런 단계를 구분하고, 더불어서 헬리코박터 감염 유무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직 검사라는 것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는 검사자의 어떤 경험과, 혹은 사람들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병변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기계처럼 이거는 헬리코박터 감염이다 아니다를 내시경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가스로 판넬이라는 혈액 검사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혈액 검사가 우리나라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미 일본이나 기타 국가에서는 먼저 이런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혹은 혈액 검사와 더불어서 이 검사 소견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감염 유무와, 아니면 뭐 혈청학적 상태를 통해서 위암의 발생 그런 가능성을 일단은 보고 나서, 혹은 그걸 가지고 함께 내시경을 시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런 혈액 검사가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기위암을 발견하는 빈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기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진단을 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ABC 메소드를 통해서 펩시노겐과 헬리코박터 항체 검사를 더불어서 각각 상태를 총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따라서 연간 위암 발생률을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뭔가 혈액 검사를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급성 위험에서 바로 이 중간 단계의 어떤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악성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의 위암 발생은 헬리코박터가 감염되면 일단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이 심해지면 위 점막이 굉장히 쪼글쪼글해지면서 위축이 되고, 그게 이형성을 진행을 하면서 위암으로 진행하는 이런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일본만 이렇게 고속도로로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트로 판넬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감염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혹은 현재의 그 위 병변의 상태가 굉장히 위암 발생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내시경뿐만 아니라 이 혈액 검사, 펩시노겐 원투를 통해서 혹은 가스트린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리코박터 항체 검사를 활용을 할 경우에서는, 아까 우리가 놓쳤던, 조직 검사를 통해서 놓쳤던 헬리코박터 감염 부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항체 검사라는 거는 이전에 코로나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200 이상으로 매우 높게 상승했을 경우는 헬리코박터 감염을 시사하겠지만, 이전에 한 번이라도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 수치가 매우 낮다가 갑자기 높아질 경우에서는 당연히 헬리코박터 감염을 의심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보다 낮은 중간에 뭐 40, 50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 때, 이 수치만 가지고 내시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다라고 확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체 검사는 어떤 보완적인 지표인 거지 확진하는 검사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펩시노겐이라는 건데, 펩시노겐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을 통해서 뒤에 실제로 임상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스트로판넬을 활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진단을 위한 목적이다. 그 진단이 무슨 진단이냐? 헬리코박터 감염을 진단하는 건데, 헬리코박터 감염이 이제 막 감염이 돼서 굉장히 급성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는 굉장히 오래된 헬리코박터 감염일 경우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예후가 그나마 좋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후가 좋은 암과 좋지 않은 암을 우리가 펩시노겐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펩시노겐2라는 물질이 많이 올라 있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이게 대략적으로 15 이상인데, 이 15 이상으로 올라 있을 경우에서는 우리가 헬리코박터의 급성기 감염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펩시노겐 원도 상승을 보통 하는데, 안타깝게도 펩시노겐은 PPI를 복용하거나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다른 여러 약물들을 복용할 때도 70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펩시노겐 1이 반드시 필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펩시노겐 2가 상승을 했다라면 현재 헬리코박터 급성기 감염이어서 빨리 제균 치료를 해야 우리가 미만성 위암으로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헬리코박터 감염 항체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펩시노겐이 70보다 1이라는 물질이 이번에는 펩시노겐 1이 70보다 미만이거나 혹은 펩시노겐 2를 1으로 이렇게 나눈 그 비율이 3보다 낮을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아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암의 성질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제균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어찌됐든 장형 타입의 위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펩시노겐 2 값과 펩시노겐 1과 원분의 2 값을 해석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고 수치값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펩시노겐 2가 오르는 경우는 어큐트 가스트라이티스를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말씀드렸고, 어큐트 가스트라이티스를 방치할 경우에서는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반면에 펩시노겐 1이 70보다 미만이거나 펩시노겐 을 1과 2를 나눈 비율이 3보다 미만일 경우에서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를 시사하는 경향이 높고 만성 헬리코박터 감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나마 예후가 좋은 암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찌됐든 제균 치료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내시경을 함과 동시에 헬리코박터 항체 검사와 이렇게 펩시노겐 검사를 동시에 원투를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펩시노겐 1이 70보다 미만이거나 펩시노겐 2를 1으로 나눈 그 비율이 3보다 미만일 경우에서는 혈청학적 위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고 제균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현재 일본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펩시노겐은 일단은 아까 1은 언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펩시노겐 1 같은 경우에서는 인테스티널 타입의 위암으로 진행한 스텝 바이 스텝 크로닉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펩시노겐 2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기로 진행하는 헬리코박터 어큐트 가스트라이티스,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 그 다음에 급성기 헬리코박터 감염을 나타나는 소견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펩시노겐 2 같은 경우에는 위 전반부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고, 펩시노겐 1은 이렇게 펀더스에 한정지어서 주로 분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만성 크로닉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수치를 기억해야 되겠죠? 펩시노겐 1이 70보다 낮고 펩시노겐 2를 1으로 나눈 비율이 3보다 낮아야 된다는 건데 펩시노겐 1이 실제로 이렇게 낮다라는 거죠. 아트로피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펀더스 위로 나가기 때문에 펩시노겐 1이 감소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펩시노겐 2도 감소할 수 있는데 펩시노겐 2가 감소하는 건 굉장히 비특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급성기 현재 바로 헬리코박터 감염된 상태다라고 한다면 펩시노겐 1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2가 더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죠. 1은 다른 비특이적인 PPI, 아스피린, 스테로이드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펩시노겐 2, 15 이상으로 증가하는 그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면서 동시에 헬리코박터 항체도 양성이어야 되겠죠. 이럴 경우는 급성기로 진행하는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 표를 통해서도 급성기 감염일 경우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가 펩시노겐 1이 아니라 펩시노겐 2의 상승을 봐야 된다는 거고 급성기가 아니라 만성으로 감염된 굉장히 아트로피가 진행된 그런 병변 같은 경우에서는 펩시노겐 2가 아니라 1을 잘 봐야 되고 혹은 펩시노겐 2를 1으로 나눈 그 비율이 3보다 미만일 경우에 이 지표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주의해야 할 거 펩시노겐 1을 우리가 급성기 감염을 활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펩시노겐은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복용 전에는 펩시노겐 1이 50이었어요. 근데 아스피린을 복용했더니 100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 펩시노겐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펩시노겐 1과 2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1이 올랐으니까 이거 급성기 어큐트 가스트라이티스 타입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아스피린 복용이나 약물 복용에 의해서는 펩시노겐 1이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펩시노겐 2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이렇게 50에서 100으로 올랐지만 아스피린 끊고 5년 뒤를 보니까 50으로 다시 떨어졌더라 라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PPI도 장기간 복용을 9년 동안 했더니 이렇게 2년 되는 시점에서는 펩시노겐 1이 100으로 올라있고 9년이 되니까 132로 올라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펩시노겐은 우리가 참고를 할 때 PPI나 약물을 어떤 것을 복용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알맞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큐트 가스라이티스를 시사하는 펩시노겐의 소견은 1과 2가 모두 오를 수 있지만 1보다는 2가 보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성의 스텝 바이 스텝 장형 타입으로 진행하는 이 아트로피를 시사하는 그런 만성 헬리코박터 감염일 경우에서는 펩시노겐 1이 70보다 떨어져 있고 펩시노겐 2를 1으로 나눈 그 비율이 이 3보다 떨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음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해석이 가능하실 텐데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표를 나중에 시간이 나신다면 이선영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참고해서 해석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케이스를 또 활용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선영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활용한 그런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헬리코박터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진단을 통해서 활용하는 그 예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전에 6년 전에는 항체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었어요. 근데 이 검사를 하고 나서 6년 이후에 내시경과 함께 혈청 검사를 해봤더니 이 항체가가 161로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급성기 감염이냐 만성기 감염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펩시노겐 1을 봤더니 70보다 미만이냐 했더니 70보다 높아서 이거는 만성기 감염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구나. 위축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아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실제로 내시경을 봤더니 위축 소견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위축 소견이 없었고요. 그 다음 펩시노겐 2를 봤더니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펩시노겐 2가 올라 있는 걸 보고 현재 어큐트 가스트라이티스일 수 있고 나중에 디퓨스 타입의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목적으로 가스트로 판넬을 활용한 케이스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진단을 했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근데 이후에 우리가 제균 치료를 하고 나서
현재 상태가 재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는 UBT 테스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검사 한계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재균 치료가 과거에는 굉장히 한정된 상태에서만 가능을 했다면 2018년도 이후에서는 현재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이제 100대 100으로 부담을 해서 100% 본인 부담으로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학회 차원에서는 현재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타입을 재균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현재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개원가 선생님들이나 일부 대학병원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헬리코박터가 나오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레셔널레를 조금 더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이 혈청학적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어찌됐든 요즘에는 헬리코박터를 진단하는 그런 비율도 굉장히 많아졌고 재균 치료를 하는 빈도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돼요.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만 있어도 헬리코박터 검사를 통해서 과거에는 양성이 나왔다면 치료를 못했는데 현재는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다 부담을 해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재균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균 치료를 많이 하는 만큼 추적 검사의 툴도 다양을 해줬는데요. 과거에는 뭐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가 침습적인 검사로 시행을 할 때 있어서 그 타겟 부위를 우리가 병변이 의심되는 부위 이전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 부분은 헬리코박터가 의심되고 감염이 의심되고 재균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똑같은 병변을 봤더니 없어졌더라라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가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는 비율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위를 똑같이 또 다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충분히 밑바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침수적인 검사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UBT나 이런 대변 항원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UBT 같은 경우는 요소 호기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위출혈이라든지 만성 위염, 약물 복용 시에는 위음성, 내가 재균 치료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균 치료가 됐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변 항원 검사나 혈청 항체 검사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균 치료를 하면 헬리코박터 IgG 항체 값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펩시노겐은 어떨까요? 펩시노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펩시노겐 1과 2가 모두 다 떨어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펩시노겐 1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서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펩시노겐을 1을 지표로 삼는 게 아니라 펩시노겐 2를 지표로 삼으셔야 되고, 그리고 위축 정도가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만약에 만성으로 진행된 헬리코박터 감염이고 위축이 동반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펩시노겐 1이 70 미만이라는 그 낮은 수치에서 상승했는지, 그 다음에 펩시노겐 1을 2로 나눈 그 비율이 3보다 미만이었는데 그게 더 상승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균을 했을 때 이선윤 교수님 강의록을 참고하자면 예를 들어서 수개월 재균 치료를 하고 나서 예를 뭐 6개월, 9개월 시점에서 다시 이 가스트로 판넬 검사를 했을 경우에서는 IgG 수치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펩시노겐 수치 2를 봐야 돼요. 이 수치도 감소하겠고 내시경 소견도 호전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재균 치료 하고 나서 아까 뭐 9년, 10년 뒤에 이 가스트로 판넬을 했을 경우에서는 혈청학적으로 IgG 같은 경우는 음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위축 같은 경우도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축은 호전되는데 그래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시경으로는 뭐 아트로피나 장상피 화생 같은 것들이 병변들이 호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치료 반응 평가를 어떻게 팔로우하고 있는지, 제가 내시경 사진까지는 언급 못했는데 우리가 수치를 조금 익숙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수치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균 치료 전에
IgG 항체가가 200 이상인 그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재균 치료를 하고 나서 4개월 뒤에 팔로우를 했더니 이 항체 수치가 70으로 떨어졌다.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펩시노겐 1을 볼게요. 1은 70이라는 수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수치가 90으로 올라있다. 아, 위축은 현재 없구나. 그럼 펩시노겐 2가 얼마인지 봤더니 15보다 올라있네. 어큐트 가스트라이티스 상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2를 1으로 이렇게 1을 2로 나눈 비율이 3보다 크니까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현재 위축은 없고 어큐트 가스트라이티스 상태인데 재균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보자 라고 했더니 2의 비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졌고 항체가도 떨어졌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혈청학적 검사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위축이 있었던 헬리코박터 감염을 확인을 해볼게요. 항체가 200이 높아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만성 위염인지 급성 헬리코박터 위염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원을 확인해 봤을 때는 70보다 낮고 원을 이렇게 2로 나눴더니 이 비율도 3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축이 동반된 만성 헬리코박터 감염이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재균 치료를 해봤더니 헬리코박터 IgG는 거의 다 음전이 됐고 위축이 있었던 펩시노겐 1과 이 1을 2로 나눈 비율이 그나마 이 두 개 다 호전은 안 됐어요. 70보다 여전히 낮긴 하지만 이 1을 2로 나눈 비율이 4로 호전이 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위축이 호전되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 재균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했을 때 펩시노겐 2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재균을 했을 때 항체가는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급성기 지금 위험 상태라고 해석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펩시노겐 1과 이 1을 2로 나눈 비율이 각각 위축에 해당되지 않고 이 급성기 지금 염증 상태인데 재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펩시노겐 2가 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이 케이스는 내시경을 팔로우 해봤더니 조금 더 주의 깊게 해봤더니 미만형 위암, 즉 디퓨스 타입의 어큐트 게스트레이티스의 굉장히 안 좋은 예후, 제가 KTX로 진행할 수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럼 미만형 위암이 진단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AGC4나 얼리 게스트릭 캔서 2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는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를 해서 항체가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 감염 같은 경우는 어떤 감염이냐 봤더니 아트로피가 동반된 만성 위염 상태였어요. 근데 재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청학적으로 두 지표가 모두 다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아데노마가 형성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데노마 이렇게 시퀀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는 이 과정은 혈청학적 위축이 동반된 케이스에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선종의 존재를 이 수치 변화를 통해서 혈청학적 위축이 호전되지 않았으니까 이시성 선종이 어딘가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이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스트린이라는 지표도 이 가스트로 판넬에 들어가는데요. 이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봤더니 항체는 음성이에요. 헬리코박터 감염 아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펩시노겐 1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 1을 2로 나눈 비율도 혈청학적 위축이 확인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펩시노겐 2가 높은 상태는 아니어서 위축이 동반된 만성 위염이겠는데 헬리코박터가 아니네? 그럼 이건 뭘까 해서 가스트린을 봤더니 가스트린이 1000 이상으로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가 아닐까라고 해서 안티파레테스 안티바디를 냈고 결국 조직검사 속에서 칼시노이드 튜머가 진단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스트로판넬이라는 이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서 첫 번째 진단을 도와주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 혹은 치료 이후에
새로 생길 수 있는 암의 그런 팔로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혈청학적 검사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